네, 토지 이동과 관련된 6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가장 중요하고 한 내용이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법은 중개사법 공부하듯이 암기할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돼 있으면 지적법은 굉장히 편한 과목이니까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축척 변경의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하죠. 제 책이 이제 11페이지, 12페이지 이제 축척 변경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1200분의 1 이제 지적도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자, 지적도가 있어요. 변두리 지역입니다. 시가 조그마한 시라고 해보죠. 그래서 지적도가요, 있는데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은요, 한 필지 한 필지가 굉장히 넙직넙직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큰 필지를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쪼개져요. 그러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한 필지는 굉장히 작죠. 시골로 가면 갈수록 없으니까 한 필지 한 필지가 면적이 넓고요. 그래서 이제 땅값이 올라가면서 개발이 좀 되고 하니까요, 이제 분할이 이루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분할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적도에는 어떻습니까? 지번과 지목을 작성하죠. 자, 지번과 지목을 적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 축척이기 때문에요, 전자 면적 전개를 올려놓고 면적을 측정해야 돼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요, 지번, 지목 쓰기도 힘들고요, 면적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2배로 확대를 해요. 자, 1200분의 1을 2배 확대하면 이제 600분의 1이 되겠죠. 확대를 합니다. 자, 확대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커다란 지적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적도는요, 규격이 있어요. 가로 40, 세로 30으로. 그러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요, 4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4장으로. 우리가 뭐 지도책 보면 어떻습니까? 전국 지도가 한 페이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 북부, 중부, 남부에서 3페이지로 만들잖아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의 도면을 4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600분의 1로 그러면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요, 다시 축적 변경 도면을 만들 때 이걸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확대 복사해서 자르면은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서 경계를 다시 정합니다. 다시 다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전체 부분을, 이 부분 전체로서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측량을 할 때요,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게 되면 소수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다시 도면을 만드는 김에요, 500분의 1 축척을 사용을 해요. 500분의 1. 그래서 500분의 1.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다시 도면을 만들 때 다 500분의 1로 해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없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도면을 만들죠. 이때 다 500분의 1로 한다고 했죠. 시골 같은 경우에 이제 경지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1000분의 1로 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축척 변경을 하면은요, 보통 도심 지역이에요. 도시가 됩니다. 중소도시지만 도시죠. 그래서 500분의 1로 하면은요, 600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축척을요, 큰 축척으로 다시 도면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축척 변경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느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훨씬 더 정확하게 큰 축척으로 만들어 놓고 더 정확성이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임야도는 언젠가는 지적도로 이론화가 돼야 될 도면인 거죠. 그러니까 임야도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적도 내에서만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지적도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임야도는 자세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지적도로 통합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지를 보죠. 자, 그러면요, 먼저 다시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경계를 다 정하죠. 경계를 정하는 다 측량을 해요. 그래서 측량을 하는 김에, 어차피 측량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김에 좌표값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던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또 하나는 축척 변경 지역이에요. 축척 변경을 하면 다시 도면을 다 만들면서 좌표값 가지고 합니다. 그럼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다시 또 측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요, 실제 토지의 지목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축척 변경을 다 하나하나 한 필지 한 필지 측량하는 과정에서요, 지목도 다시 확인을 해요. 지목 정확한지를 다 확인해 가지고 지목도 다 새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번이요, 만약에 이 도면 하나만 만약에 축척 변경을 한다 그러면 지번은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 지번을 그대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들려요.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번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15번지가 있으면요, 16번지는 옆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한참 갔다 오면 뭐 25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도면 안에 인접하는 지번들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도면 안에 인접하는 지번들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도 새로 부여합니다.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요, 같은 도면 안에 인접하는 지번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도 이렇게 부여해요. 다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 필지들 전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도 다 바뀌는 거야. 지번도. 그럼 이때 엄청나게 많은 토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에서 우리가 지개축에서 외웠죠.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또 하나가 축척 변경을 할 때 돼요. 지번을 싹 다 바꿔요. 그러면은 축척 변경한다고 해서 동이름, 리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동이름, 리이름, 소재를 제외하고는요 다 새로 이정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할 때요. 예전에 평택에서 축척 변경 한번 있었는데 평택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평택이었습니까? 만약에 거기 가면 이제 신평동이라고 했어요. 신평동. 그러면 신평동에 있으면 신평동이 하나의 도면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4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보죠. 4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졌으면 도면 하나만 축척 변경하겠어요? 신평동 전체 4개를 다 축척 변경하겠습니까? 4개를 다 하겠죠. 옆에 이게 접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신평동 옆에요. 비전동이라고 또 있어요. 신평동은 축척 변경하고 비전동은 축척 변경 안 해버리면 또 이게 접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옆에 있는 비전동도 축척 변경을 해요.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평택시 전부에 대해서 축척 변경을 해요. 평택시 전체를 축척 변경을 한다는 것은요. 평택시를 전부 다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축척 변경은요. 기본적으로요. 몇 년씩 걸려요. 5년, 10년 그 이상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시간과 비용이 기본적으로 뭐 5년, 10년 걸리는 거니까요. 이게 축척 변경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측량하는 데만 또 오래 걸리는 거고 측량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는데요. 다시 축척 변경을 통해서 좌표값 구해가지고 다시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요. 토지 소유자들.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보니까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축척 변경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따라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책을 통해서 99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축척 변경이면요. 자, 그러면 자, 의 보시면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임야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지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보시면 되고 특징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축척 변경의 대상이 있는데요. 대상과 관련돼서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축척 변경은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적소관청의 필요에 의해서 직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발은 되고 있는데 필지들이 너무 작으면은 도면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직권을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또는 직권에서 이루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상은요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복잡하고 필요하면 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 절차에서 대상은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 2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4개씩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절차예요. 이제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제 책, 제 유인물이에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절차가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요 그림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숫자들은 다 외워야 돼요. 여기서 숫자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요 그림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죠. 책을 한 편에다 놓고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요. 절차 해가지고요. 절차에서 가장 먼저요. 거기에 보시면은 방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방가로 1번에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가 축척 변경의 요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방가로 1번에 있는 게 축척 변경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요건이 구비됐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 신청을 할 때는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들고 와야 되고 직권을 할 때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만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했어요. 원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데 원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전문가 집단, 보통 우리가 위원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죠. 전문가 집단에서요. 한번 봐요. 봐가지고 이 전문가 집단 축척 변경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요. 정말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럼 이때 축척 변경 위원회는요. 지적소관청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의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과 비용 또 지번도 다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지번 변경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었죠. 지반축에서 지번도 새롭게 다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 승인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지반축 거기에 축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까지 있어야 돼요. 승인까지 거치면은 동의, 의결, 승인까지 거치면은 이제 축척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책에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다만요. 예외적으로 축척 변경을 하긴 하지만 이 축척 변경에는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먼저 합병할 때요. 예를 들면은 두 토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요. 지적공백 등록할 때는 이거는 600분의 우리가 합병할 때 잠깐 보았죠. 600분의 1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요. 이 토지는요. 1200분의 1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작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4배가 작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 어떻습니까? 이거는 합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그러면 영구히 합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축척을 일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토지를 어떻습니까? 항상 작은 토지를 축척으로,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축척을 변경하기 때문에 합병하고 싶으면요. 이것을 어떻습니까? 600분의 1 축척으로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600분의 1 축척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가로 2배, 세로 2배 커져서 4배가 커졌죠. 커졌으니까 이제 축척이 동일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합병해도 상관없겠죠. 합병 요건을 다 갖춘 걸 전제로 해서 축척이 다르면 축척을 일치시키면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척을 일치시켜서. 그러면 축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합병을 위해서 이제 축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했죠. 이 한 필지 축척 변경하는데 무슨 시도지사 승인, 축척 변경에 의결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할 때 이럴 때는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같은 경우요. 도시개발 시행지역 같은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을 제시해서 다시 다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다 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럼 제외된 부분은 안 해도 상관없죠.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는 김에 거기까지 그냥 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외된 일부 필지요. 제외된 토지 일부 필지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하나의 재량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제외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규모 필지를요. 그냥 이것도 그냥 같이 다 축척 변경해버리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소규모 필지죠. 제외된 토지들도 한꺼번에 축척 변경해버리자라고 했을 때는 의결이나 승인 같은 건 필요 없다. 결국 이거죠. 소규모 필지죠. 우리가 축척 변경 그러면요. 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거 할 때는 이런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만요. 그냥 한두 필지 축척 변경하는 데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의결이나 승인 같은 거. 자, 그러면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시도지사 승인이 이제 있어야 되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축척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평택에서 축척 변경을 한다 그러면 평택 이제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이 몇만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축척 변경합니다라고 해서 일일이 다 통지를 할까요? 아니면 다 볼 수 있도록 공고만 하면 될까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다 통지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 볼 수 있도록요. 공고를 합니다. 공고. 자, 공고는요.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20일 이상 공고를 해요. 승인이 떨어지고 20일 이상. 그래서 20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요. 우리 책에서는 102페이지에 있어요. 상단에. 축척 변경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숫자들 나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그 밑에 보시면 31회 때는요. 공고 대상이 났어요. 이때 공고할 때 뭘 공고를 해야 되냐. 밑에 4개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딴 거 하나 집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1회 때 나왔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해가지고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나오거나 안 나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척 변경이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한 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나오겠죠. 틀리라고 내려고 하는데 이미 공부를 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오죠. 이런 건 안 나온다. 그러니까 30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볼 때요. 기출문제가 항상 나오는 내용이 또 나왔다 그러면 또 봐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오다가 10년, 20년 만에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지. 기출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20일 이상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하게 되면요, 공고를 통해서 이제 알았죠. 토지 소유자들이 축적 변경을 합니다라는 걸 알았죠. 알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측량을 할 수 있도록요, 집집마다 나와가지고요, 측량할 수 있도록 그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있어야 측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양가로 3번에 있는 거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를 보고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축척 변경 사업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측량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측량을. 그래서 축척 변경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축척 변경을 실시한다는 것은 결국 측량을 한다는 거죠. 경계점 표지를 보고 다시 이제 경계들 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측량이 다 끝났어요. 자, 끝났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의 표시들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요. 각 필지별로 습니까? 소재, 동이름, 리름 빼고는 다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소재를 제외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이 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이 정하는데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사배나 합병을 위한 축척 변경이랄지 뭐 제외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축척 변경하는 경우는 의결에서 승인이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는 면적만 새로 정합니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앞에 그 10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승인해가지고 반갈 2번에 승인 없이 하는 것이 세 가지에서 1번, 2번이 승인 없이 하는 거고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냥 면적만 새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로 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다 정하는 거죠. 일반적인 축척 변경은 다 새로 정하는 거고 요 경우에는 면적만 새로 정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위인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책으로 보셔도 되고 하시니까는 어디 있는지만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다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면적이 문제가 됩니다. 면적이. 근데 아까도 설명했죠, 그렇지? 다시 이제 좌표까지 구해가지고요. 면적을 측정했더니 이 면적이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토지 면적은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축적 변경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받고요. 누군가는 손해를 받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 즉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그 이득만큼이요 납부하게 해요. 또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축적 변경을 통해서 손해를 받죠. 그 사람한테는 그 손해만큼은요 지급을 합니다. 이걸 줄거 주고 받은 걸 받을 것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청산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다만 청산을요. 그러면은 면적에서 아주 작은 차이 이런 것까지 다 청산하려고 하면은요. 축적 변경이었습니까?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요. 반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면적을 다시 측정을 했는데요. 면적이요. 오차형 범위네요. 아주 작은 차예요. 이런까지 청산하려고 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청산을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오차는 청산하지 않는다. 그럼 청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축척 변경 그 전의 면적을요. 그대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해서 다 측량을 했잖아요. 측량을 했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면요. 원래 있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해버려요. 원래 있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해버리니까 면적이 증가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원래 면적을 등록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청산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면적이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가 나면요. 이럴 때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축척 변경을 위해서 한 측량, 축척 변경 후의 면적,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한 면적 있죠. 그 면적을 등록을 해요. 그 면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 전 후의 면적에 증감이 생겨야 되겠죠. 증감이 생기면 그 증감에 대해서습니까? 이제 청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청산. 자, 그래서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청산 단계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없는, 일반적인 토지 대기에서는 없는 것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후면적을 이제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후면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필지별로 이제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토지들이 있겠죠. 그럼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가 얼마만큼 면적의 증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지번별 조서라고 해요. 그래서 103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지번별 조서. 그러니까 축적 변경 후의 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적의 변동이 생기게 되고 그 면적 변동을 이제 청산을 하기 위해서요. 각 필지별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번별 조서라고 한다.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서요. 면적의 증감을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이제 청산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청산 절차는요. 105페이지로 가면 이제 청산 절차가 나옵니다.
근데 1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지적 측량의 정지 나왔죠. 요 내용인데요.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하고 있으면요. 좌표값까지 다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 정확하게 축척 변경 다 한 다음에 측량하는 게 낫겠죠. 부정확한 상태에서 측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요. 다른 측량을 다 스톱을 시킵니다. 다 정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을 다 정지를 시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요. 일반적인 측량을 다 정지시켜요. 축척 변경 끝나면은 정확하게 작성된 걸 가지고 측량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경계점 좌표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사는 이제 실제 토지라고 해보죠.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여기는 을이 소유예요. 축척 변경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측량할 수 있도록 갑주마다 나와가지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하는 과정에서요. 여기가 내 땅이에요. 여기가 내 땅이야. 또 싸울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러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면을 가지고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 측량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즉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다시 실제 토지에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다툼이 생기면.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원래 측량은 다 정지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측량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을 제외하고는 다른 측량은 다 정지하라라는 거죠. 그게 있고요. 자, 그건 이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적의 증가함에 대해서. 그럼 밑에 이제 청산 절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면적의 증가함에 대해서 청산을 한다는 거죠. 청산. 자, 그러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거 청산이라고 했어요. 뭐 개념은 알 필요 없고요. 다만 반가로 2번 보시면은 청산금 산정을 또 하지 않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적어도 청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첫 번째요. 모든 토지가요.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했는데 모든 토지가요. 다 허용 범위 이내예요. 모든 토지가 허용 범위 이내면 축적 변경 전액 면적을 등록해버리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면 어떤 토지도 발생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청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지가 허용 범위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청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면적의 증감이 생겼어요. 생기긴 했는데 축적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 토지 소유자들 전원이 우리는 그냥 복불복으로 가자. 늘어나는 사람은 그냥 이득 보는 거고 줄어든 사람은 손해보고 복불복으로 하자 해가지고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라는 합의서를 제출해요. 전원이 제출해야 되지. 한 명이라도 빠져 있으면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99명은 면적이 늘어났는데 한 명이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청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청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청산 절차가 나옵니다. 밑에서는 이제 청산 절차.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 복잡한데요. 자, 그러면 청산 절차에 있어서 우리 이제 방가로 3번 맨 밑에 있는 청산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청산금을 어떻게 전하느냐? 먼저 청산금 산정을 합니다. 청산금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청산금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필지별 우리가 면적 증가하면 지번별 줘서 적어놨죠. 그 면적 증가함에다가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제곱미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제곱미터가 늘었어요. 네, 2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는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납부하면 되고, 어떤 토지는요, 5제곱미터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만약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되겠죠, 청산금이. 그러니까 증가 면적에다가 씁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곱해가지고 이제 청산금을 정하면 됩니다. 근데 제곱미터당 가격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이 지역을 축적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하고 이 토지 제곱미터당 가격은 동일해요? 틀려요? 필지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가격은. 같을 수가 없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각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사는 누가 하냐면요. 지적소관청에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다 조사한 다음에요. 이것을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모든 축척변경 관련된 심의결, 청산금을 결정하고 이 모든 결정은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에서는 미리 가격,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그 제곱미터당 가격에다가 필지별 면적의 증감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요. 요 필지, 요 필지 가격이 다 틀리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한 달 후, 5년 후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일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일자.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항상 시행공고일을 기준합니다. 모든 그 산정의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에요. 그러니까 축척변경이 일단 시행이 되면은요, 땅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제곱미터 가격이 고무줄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승인이 떨어서 시행 공고를 하는 날짜는 딱 정해지는 날짜잖아요. 정해지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해지는 날짜, 그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일자는 시행 공고일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을 했어요. 그럼 청산금을 산정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청산금이 산정됐습니다라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요, 15일 이상 공고예요. 우리가 앞에서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공고는 20일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청산금 공고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이제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자, 15일 이상 우리가 축척 변경 그 청산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라고 공고를 한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당신은 얼마 납부하면 됩니다. 당신은 얼마를 받아가세요. 이제 개별적으로요. 개별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청산금의 납부고지라고 해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청산금 가져가세요라는 수령통지랍니다. 그러면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는요, 이 청산금을 공고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고지합니다. 20일 이내에. 그래서 여기서 숫자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를 하면은 공고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별 필지, 개별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제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은요, 그 106페이지 보시면은 방가로 5번에 있어요. 납부고지 수령통지 해가지고 21일에 납부고지 수령통지라는 거죠. 그러면 방가로 7번으로 밑에 내려오면요, 그러면은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느냐?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고요. 수령통지를 한 사람에게도요,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부와 지급은 다 6개월인 거죠. 6개월. 그래서 20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공고를 받으면 그때로부터였으니까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납부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요, 만약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요, 조세, 세금 안 냈을 때와 똑같이요, 가서 강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해버린다는 해 가지고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고요. 또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청산이 모두 끝나야 축척변경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적금에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하는 게 아니라 청산 절차까지 모두 끝나야 등록합니다. 청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축척변경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든지 하게 되면요,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든지 받기를 거부하면요, 공탁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공탁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안 내면은 강제로 징수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제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서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줄 거 주고 다 받을까 받았는데요, 돈이 남을 수도 있고요,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것은 맨 위에 방가로 4번에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하고요,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남을 수도 있고 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청산 절차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축척변경에서만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나와요. 자, 그런데요, 청산금의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았어요. 공고된 때부터 이제 20일 이내에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았는데요, 청산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일하는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지. 또 받아가라는 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희 제대로 청산금을 산정한 거 마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은요,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있는 때로부터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요.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도 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그것도 이제 1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다 1개월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가로 6번에가 있어요, 여러분.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방가로 6번에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이제 수정된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할 것이고요, 이의신청이 안 받아지게 되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의 신청까지 다 거친 다음에 모두 납부가 되고 모두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청산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요, 그럴 때 이제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났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은요, 평택시 전체에 대해 산다는 자리니까 여러 사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일일이 다 통지를 하진 않고요, 다 끝났습니다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된 내용대로습니까?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드디어 이제 청산까지 다 끝나고 공고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공고된 내용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 다음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또 등기 촉탁도 해야 되겠죠. 자,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축척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함정인데요. 축척 변경을 했을 때는 등기 촉탁, 축척은 등기부에 없으니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겠다 해버리면 안 돼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면적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당연히 지목도 새로 정하고 면적도 새로 정하고 지목도 새로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공고는요, 우리가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면 공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산금의 납부나 지급이 모두 완료가 되면 청산 절차가 끝나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요, 신규 등록할 때도 했지만은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은 등록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등록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등록됐을 때 그때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때도 토지의 이동도 정리를 통해서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요, 그 정리를 하기 전에요, 확정 공고를 먼저 하잖아요. 공고를 통해서 이미 공시를 하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했는지는 공고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되잖아요. 이때 공시가 이루어지죠. 이때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등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공고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의 효력 발생의 시기는요,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공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토지 이동의 시기에서 확정 공고일 나오죠. 공고가 됨으로써 그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공고가 났으니까 이때부터 토지등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공고된 내용으로 따라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을 해서 등기부와 일치를 시키면 이제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 숫자들을 바꿔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봐가지고요, 숫자들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요, 축척변경위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축척변경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기관으로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축척변경위원회를 둡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척변경할 때는 또 상급기관, 시도의사 승인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이 축척변경 최근에는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한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까지 했던 우리 전에 있었던 그 전 페이지죠. 그러니까 저기까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위원회는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년간 나오면서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 숫자들 중심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축척변경에는 좀 가볍게 보시고요. 최근에 2번이나 연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 거기가 더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봅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요. 자, 위원을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축척변경은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고 했죠.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에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을요, 토지 소유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요, 5명 이하요. 몇 명 소수가요,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여기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은요, 위원은 지적소관청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도요,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지명을 해요. 작년엔 요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적소관청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에서 위촉하고 지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좀 아는 사람 시켰죠. 위원회니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것도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좀 안다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위원장도 지적소관청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에서 위촉하고 임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심의의결사항이 나오는데요. 심의의결사항은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이요. 축척변경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 하나. 그러니까 축척변경 관련돼서 유일하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것은요. 축척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승인은 누가 했어요?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여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모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축척변경 나오면요, 그냥 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다 심의 의결한다. 승인 여부만 시도지사 권한이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유인물에는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회의, 의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회의는 뭐 위원장이 소집한다. 뭐 의결은 제적 과반수 졸속에 의해서 개의, 그러니까 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그러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지 알고 와야 되겠죠? 미리 좀 생각해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5일 전까지요,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그래서 5일 정도만 기억하세요. 5일 정도는. 나머지는 뭐 간단하니까 그렇게 뭐 볼 필요는 없고, 숫자들은 잘 보셔야 되니까 이걸 7일로 나오면 안 되니까 10일도 아니고요. 5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축척변경에는 맨 위에는 구성에서 숫자 나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알려주도록 할 때 5일 전까지는 적어도 알려줘라. 이거 한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인은 시도지사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축척변경하는 사항이 끝난 거예요. 축척변경은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계속 해야 돼요. 숫자들을 암기하셔야 되고, 그럼 숫자들을 바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축척변경은 제 유인물에도요,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또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요, 제 유인물은 15페이지고 우리 책으로는 109페이지 보시면 등록사항 정정이 나와요. 등록사항 정정. 축척변경이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이동해서. 자, 등록사항 정정 보죠. 우리 책에서는 1에서 신청이 한 등록사항 정정했는데요. 등록사항 정정의 개념부터 보죠. 밑에 이제 개념이 있는데, 자,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실제 토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토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했죠. 근데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된 내용에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어요. 자, 오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류를 없으니까 정정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에 오류가 있었을 때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에 2가지가 있겠죠.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었을 때는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정이 있을 것이고,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는 소유자는 이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기 때문에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정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토지의 표시가 되겠죠. 토지의 표시 정정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정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봤더니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요, 모든 오류에 대해서요, 다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정정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모든 오류에 대해서요,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또 정정할 수도 있느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도 잠깐 했는데요, 자기가 관리하는 장부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한번 등록이 되면은요,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게 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원칙적으로 정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와야만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적소관청은 자기가 관리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정정을 한다라고 해서요, 법적 안정성에 전혀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럼 이건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없겠죠. 정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도 없고 법적 안정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은 예외적으로 정정을 직권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경우만 극히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럼 어떤 경우냐? 방금 설명했죠. 이해관계, 보통 우리가 이해관계인 그러면요, 손해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대표적인 것이 면적의 증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정정을 통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요. 원칙으로는 다 신청에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직권 정정이 하는 것도 신청에 정정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신청 양가 1번 신청에서 의의에서 개념이 있죠. 양가 1번 의의 있죠. 그림 위에. 그래서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록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걸 정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적소관청에 직권 또는 토지수에 신청했는데 신청이 원칙이고 직권은 예외니까요. 신청 또는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정한 경우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원래는 다 신청해서 해야 되지만 이걸 등록상 정정해요. 그래서 우리 책은요. 이 책은 신청에 한 정정 나오고 나중에 직권에 한 정정 나오는데 이것은 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정 방법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밑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신청해서 토지수에 신청에 한 정정,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류에 대해서요, 다 신청에 한 정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신청해서 다 가능하겠죠. 모든 오류는 다 신청해서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거고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에 한 정정에 있어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요, 신청에 한 정정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 지적소관청 가서 뭐 신청하려면요, 증명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잘못된 걸 고쳐달라고 하게 되면 빈손으로 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잘못해서 고쳐주세요. 그 사람 말만 믿고 고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되겠죠. 증명해가지고 정정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첨부 서류로 써요. 증명서를 첨부해 가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지고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쓴 다음에요. 첨부 서류는 다 증명서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요. 기억탕에 신청서 가져가고 이제 니은하고 디귿인데요. 디귿부터 보시면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변경사항,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변경하려고 하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라는 거죠. 지목이 잘못됐으면 지목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번이 잘못됐으면 지번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거 가장 일반적인 거죠. 증명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 여러분 책에는 니은에 있는 거죠. 면적이나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통해서요.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경계나 면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서류를 뭘 가져와야 돼요? 측량성과도를 가져와야 되겠죠. 측량. 그러니까 경계가 원래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측량성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되는데 다만 면적이나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확히 이게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측량성과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측량성과도 가져와가지고 면적이나 경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도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려받을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면적이나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측량성과도만 가져가면 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반가로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접토지의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인접토지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승낙 안 해주면요.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서를 가져야 돼요. 밑에는 안 읽어주셔도 돼요. 이해관계니까 나는 읽어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과 인접토지의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거 다 첨부서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첨부서류와 관련돼서요. 제 유인물 15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니까 잠깐 이제 보면은요.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안에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예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지적구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대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원래 여기가 대의 위치인데요. 지적공부에 지금 이렇게 잘못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정을 신청을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정이 있고요. 그러면 경계가 바뀌죠. 이런 정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과수원이라요. 지적공부에는 여기가 경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경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경계는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경계를 이쪽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왼쪽 그림은 어떻습니까? 대지의 면적이 변경이 되는 건 아니죠. 모양 그대로 가잖아요. 과수원이라 대지의 면적은 변화가 없죠. 이거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정정을 통해서 을의 토지가 줄어들어 버리죠. 갑의 토지의 면적은 늘어나고 을의 토지 면적은 줄어들죠. 이건 뭐예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이에요. 우리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이거 원래대로 정정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를 봐요? 손해보는 사람 없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정정은요. 신청에서도 가능하고 직권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신청하러 올 때요. 여기가 경계가 정확하다는 측량성과도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아니라 여기다라는 측량성과도 가져야 되겠죠. 측량을 먼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또 이때는 경계를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정확한 경계라는 측량성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좀 달라요. 오른쪽은. 이렇게 경계를 정정해버리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정정을 못해요. 직권으로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요. 갑의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으로만 할 수 있죠. 직권으로는 안 돼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진정한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측량성과도도 가져와야 되겠죠. 측량성과도. 그러니까 측량성과도. 이것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을이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보는 을의 승낙서도 가져오는 거예요. 승낙서도 가져와야 정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이 승낙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 토지 줄어들기 때문에. 승낙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승낙에 가르면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경계 확정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 판결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게 그냥 승낙서 써주면 승낙서만 가져오면 되는데 승낙 안 해주면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을도 여기가 진정한 경계라는 거 알면요. 그냥 승낙서 써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끝까지 승낙서 안 써주면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갑이 승소 판결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승소 판결 받으면 어차피 정정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소송 비용도 누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해야 되잖아. 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둘이 그림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계에, 그러니까 뭐야?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이거는 직권으로 가능, 이건 신청으로만 가능. 이거는 측량성과도만 가져오면 되지만은, 이건 뭐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도 들고 와야 된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림을 통해서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에 있어서는요. 첨부 소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러 갈 때 뭘 들고 가느냐. 첨부 소리와 관련해서 측량 성과도 인접 토지의 경계에 변경을 가져오는 거는 승낙서도 가져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신청에 의한 정정이 끝나고요. 맨 밑에 보시면 뭐 방가로 4번 해가지고요. 지적진한 적부 또는 제2심사, 적부 심사 또는 제2심사 결과에 따른 정정인데 이건 조금 이따 뒤에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뒤에서 직권 정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111페이지를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직권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직권으로는 과연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직권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권을 하기 때문에 첨부서류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직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를 알아야 되고 직권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과연 직권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요.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가 있어요. 근데 9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몇 가지로 묶다 보면은요. 몇 개 안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요. 일정한 경우는 직권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요. 2번은 방금 했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해요. 이런 건 직권은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버리면 직권은 안 된다고 했죠.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이죠. 신청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은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적공매 등록할 때요. 등록할 때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럴 경우는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그림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권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한 2개 정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2번인데 2번 했으니까 1번만 보면은요. 측량을 했더니요. 측량에 100평, 즉 33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330.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했더니 330이 나왔다는 거죠. 측량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측량이 잘못됐으면 이제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측량은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측량 성과가 나오면요.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서인 결의서를 먼저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결의서를 보고 최종 결정된 결의서 내용대로 등록하는 거죠. 근데 등록하는 과정에서요. 등록하는 사람이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330, 공이 2개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3,300으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명백한 오류죠. 자, 그럼 이때요. 지적공개 3,300으로 등록하면은 여기 인접하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들이.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는데요. 이 토지가 100평, 즉 330이 나왔는데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 하나 더 쳤다고 해서 저 토지가 갑자기 100평이 1000평으로 갑자기 늘어납니까? 그대로죠. 토지는 그대로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고 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옆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토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죠. 공 하나 더 쳤다고 해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옮겨 적는 과정에서 명백히 오르죠. 이거는 직권으로습니까 330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저 토지가 줄어들지도 않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면적이 증감이 없죠. 그냥 숫자만 공 하나 샀다가 없앤 것 뿐이니까 이 토지 자체의 면적에는 아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직권으로. 그래서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면적의 증감이 없죠. 저 토지 그대로니까. 또 3번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예전에는 평 단위로 면적이 등록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곱미터로 등록하죠. 그럼 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과정에서요. 다시 측량한 게 아니에요. 3.3을 곱해가지고 그냥 환산하는 거예요. 전자면적, 전자 계산기 가지고. 그러면 100평이면 어떻습니까? 100평이면요. 등록할 때 이제 3.3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3을 곱해가지고 330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손가락이 또 잘못 움직여가지고 6.6 밑에 있는 6.6을 눌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660으로 이게 잘못 등록돼 버린 거예요. 잘못 등록됐다고 해서 갑자기 100평이 200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하는 거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죠. 이거 똑같잖아요. 구조가.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저 100평을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없습니까? 이건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정정한다고 해서 이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는 그대로니까. 자,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1번하고 2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 4번부터 보시면요. 4번부터 보시면은 4번하고 5번만 좀 차이가 나고요. 여기 6번, 7번, 8번은요. 앞에 있는 1번, 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죠. 먼저 7번부터 보죠.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적용된 경우.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측량은 330을 했는데요. 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 하나를 덧쳐버렸어요. 뭐 결의서를 공 하나를 쳤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도 3,300으로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의서와 잘못 등록된 건 아니지만요. 측량 성과와 잘못 등록된 거죠. 측량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했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요. 다 동일해요. 자, 6번 보죠. 지적공배 작성, 재작성 당시에 잘못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재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공부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면 헐거워져요. 헐거워지니까 다시 빳빳한 쪽으로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공 하나 더 쳐버린 거예요. 다 똑같은 형식이죠. 측량 속과도 그렇고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 하나 더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3번, 6, 7, 8번은 다 똑같은 내용이죠. 말만 틀리게 표현했을 뿐이지 옮겨 적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니까요. 5가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5가지. 그래서 우리 제 유인물의 1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있죠. 저는 아예 비슷한 묶을 수 있는 것은요. 1, 2, 3, 4, 5를 한꺼번에 묶어버렸어요. 1, 2, 3, 4, 5가 다 잘못, 다르게, 모고 적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없으면 옮겨 적는 과정의 실수이기 때문에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증감 없이, 우리 책에서는 2번이죠.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가 정정되는 경우,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죠. 9번이 거기에 해당되네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는 직권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요 9번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필지수를 여러 개가 됐을 뿐이에요. 자, 지적도가 2개가 있습니다. 동일한 축척에. 그러면 어떤 토지들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어떤 토지들은요,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들이 있죠.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도면도 1200분의 1이고 요 도면도 1200분의 1이면요. 딱 붙였을 때 여기가 선이 딱 접합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아구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토지니까, 동일한 토지가 걸쳐 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밑으로요. 한 1mm, 2mm 정도가 내려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올려요. 아까 뭡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가 똑같죠.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전체적으로 위로 올린다는 거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은 없죠.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거 모양을 전체적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해요. 면적은 일치한데요. 경계가 서로 접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거죠. 그건 2번하고 똑같잖아요.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2번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4번하고 5번이 있는데요. 4번 우리가 지적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측량 시간에.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요. 측량을 했을 때,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성과도를 발급을 했는데요. 성과도를 딱 봤더니, 내가 이제 소유자로서 의뢰를 했는데, 측량 성과, 내가 얼핏 봐도 신규 등록을 하고 해서 측량을 의뢰했는데, 얼핏 봐도 한 400제곱미터는 돼 보이는데요. 성과도를 딱 발급받았더니 300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측량 제대로 한 거 맞아? 따지고 싶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요, 지적 측량 제대로 했는지, 적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요, 이 토지 소유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싸워요. 싸워가지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들어가가지고 싸운 다음에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해관계는 없는 거죠.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썼습니까? 잘못됐다라고 결론이 나면요, 그에 따라서 정정을 할 때는 직권에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이해관계는 다 들어가서 다 하고 싶은 말들 다 싸웠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합병을 해서는 안 되는 걸 합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토지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합병 신청이 들어왔어요. 합병 신청이 들어와서요, 지적소관청에서 합병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합병이 됐을 때는요, 합병이 됐으면 이제 등기부도 이제 합의를 해요. 합병 합의는 동일합니다. 등기부에서도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에 와가지고요, 합필 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소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 필지만요,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에는 저당권 이런 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합병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부를 열람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냥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냥 합병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등기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합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당권 설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등기소에서는 갑한테 이거는 합필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통지를 해요. 각하를 하겠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합필할 수 없는 토지에 거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각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만 합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해요. 야, 너희들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했더라라고 통지를 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걸 했으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등기소로부터 습니까? 합병 신청이 각하의 통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했으니까 원래대로 다시 정정을 한다는 거죠. 원래대로 정정하는 건 해도 상관이 없겠죠.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하마터면 합병을 통해서 의뢰 저당권이 소멸될 뻔했다가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소관청이요, 명백한 잘못으로 합병해서는 안 되는 걸 합병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필 등기하러 왔을 때 등기소로부터 이건 합병할 수 없는 겁니다, 합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통지를 이제 받았을 때,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통지를 받게 되면요, 그 원래대로 다시 정정하는 것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9가지가 있지만요, 실제로 한 4종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 또 하나는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 정정, 또 하나가 지적위원회 의결, 또 하나가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했을 때. 9가지지만요, 간단하게 4가지로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직권을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토지의 표시에 관한요, 이제 정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청에 정정할 때는 그 첨부 서면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권에 한 정정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요, 양가를 2번 맨 밑에 보시면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등록상을 정정하기 전까지는요,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정정한 다음에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정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거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이제 여기서도 다 시험 문제가 나왔던 내용이니까 좀 기억하시는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이제 관리입니다. 관리.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모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요, 신청해서 정정을 할 수 있지만 일부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어요. 자, 발견했으면 이제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원칙은 신청해서 정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직권으로는 못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요. 정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춥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발견했을 때는 정정에 필요한 서류,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는요. 정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 그래도 직권으로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신청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하도록 이제 통지를 하라는 거죠. 통지. 이게 원칙이니까. 신청으로 해서만 정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 작성한 다음에 이것도 빠뜨렸네. 그 대장에요. 이거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라고 적고요. 정정이 안 됐으니까 대상 토지라는 걸 적고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끝마친 다음에요. 신청하도록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한 정정이 원칙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요. 신청하도록 통지할 필요가 없죠. 직권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양가로 3번인데요.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직권으로 정정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돼요. 자, 여기에 해당되면 신청이 들어와야만 정정할 수 있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래서 대장에 정정 대상 토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상 토지 적어놓고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서 정정이 되면 이거는 말소를 하겠죠. 그래서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정 신청을 안 해요. 정정 신청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오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직권으로 못하기 때문에 신청해서만 정정할 수 있으니까 오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오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게 갑이 소유하는 토지인데 누군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 토지 대장에 대한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류가 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적어놓는 거예요. 대장에다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놓는데 이걸 깨알같이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못 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믿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정정 대상 토지 아직 정정되기 전에 만약에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는요. 열람이나 등본 발급할 때는 이걸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요. 흑백의 반전 즉 명암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붉은색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걸 딱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려고 했다가 안 사겠죠.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팔고 싶어졌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팔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는 토지를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정 신청하기 전까지는 너는 토지 못 팔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강제 백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면 되는데 신청해서만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 가지고 정정과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정 절차를 못한 거예요. 그럼 밑에 1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유자 정정 절차가 나옵니다. 소유자 정정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소유자 정정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자, 소유자는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요. 당연히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만약에 내가 이름이 홍길동인데 지적공부에 홍기동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증명서를 가져와서 정정을 신청해야 되겠죠. 뭐 홍길동이라는 증명서를 어쨌든 등기된 토지는요. 등기 서류 들고 나는 거죠. 홍길동이라고 등기 서류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 서류도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등기부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그 등기 서류 가져와서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미등기 토지일 수도 있는 거죠. 신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신규 등록만 돼 있고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럼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홍길동에 내 이름이 홍기동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걸 증명한 서류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이걸 들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된 서류는 등기부를 가지고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정을 하고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 소유자 표시는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게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등기부를 볼 때요. 우리 옆집 등기부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수수료만 내면은요. 전국의 모든 주택 다 등기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부동산의 등기 서류는 내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수수료만 내면. 그러니까 옆집 등기부도 볼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터넷으로 다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도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요? 봐도 상관없겠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등기 소리를 가지고는 신청,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등기 소리를 들고 와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럼 등기 소리를 가지고 정정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직권해도 상관없어요. 손해보는 사람 없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밑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정정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옆집 가족관계 등록부를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 보는 거죠. 개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도 마음대로 그건 열람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만 정정할 수 있지, 직권 정정은 안 되는 거죠. 지적소관청에서도 가족관계 등록부는 마음대로 못 보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소유자 정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소유자 정정. 여러분이 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 지적 정리조사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오른쪽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만 간단하게 보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명절 쉬어서. 그러니까 오늘 좀 굉장히 많은 내용, 복잡한 내용을 했으니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는 개념만 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만 볼 텐데요. 자, 이것은 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하고요. 밑에 우리 책에서는 지번부여 밑에 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있죠.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하고요.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제를 잠깐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만약에요, 여기가 서울에 서초동이 있습니다. 서초동. 서초동이 이제 1번지부터 해서 여기 1500번지까지 있다 해보죠. 근데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주민들이 서초동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냐? 서현동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동 이름, 리 이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습니까? 법 개정 절차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이걸 뭐예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뭐가 바뀌어요? 소재가 바뀌는 거죠. 동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소재를 제외하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소재만 바뀌는 거예요. 소재만. 그럼 이때요, 서현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이름만 바뀌는 것을 우리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고 하고요. 밑에는요, 행정구역 개편인데요. 이때는 좀 달라요. 여기가 서초동이 있고요. 서초동이 있고 옆에 방배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밑에는 이제 반포동이 있다고 하고요. 반포동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번지부터 뭐 이렇게 1500번지까지 있고요. 여기 이제 방배동도 1번지부터요. 1600번까지 있는데,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합쳐가지고요. 서초동을 만들어버려요. 행정구역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해요. 행정구역이었습니까? 서초동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는 서초동이 커져버리는 거죠. 행정구역의 개편.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은요,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법으로. 통폐합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으로 해집니다. 자, 그러면 행정구역이 통폐합, 즉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넣습니까? 여기 토지가요, 원래 방배동의 100번지였어요. 그럼 이제 넣습니까? 이 토지가 서초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초동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토지 넣습니까? 소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번도 새로 부여될 거 아니에요.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의 지번으로 다시 부여되겠죠. 그럼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할 때 씁니까? 1700번지가 될 수도 있고 1800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번도 씁니까? 뭐 1705번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요, 이 소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번도 새로 부여하게 돼요.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씁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여기는 이런 말이 없죠. 지번은 안 바뀌고 동 이름만 바뀌는 거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 책에 제가 유인물에요, 거기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구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면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게 되면요, 그러면은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법으로. 자,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서초동이 서현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여기 있는 토지들을요, 서초동을 서현동으로 다 고치겠죠. 고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고쳤어요. 근데 여기 있는 토지들은 아직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서현동이고 여기는 안 고쳤기 때문에 여전히 서초동입니까? 당연히 여기도 서현동이죠. 법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법으로 바뀌게 되면요, 지적 정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소재는 변경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서초동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없습니까? 여기 당연히 서현동이 되는 거죠. 서현동이.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소재가 뭐야 이게 소재가 바뀝니다. 그러면 소재를 바뀔 때요. 서초동에 살고 있는 몇십만 명이요. 야, 법으로 서초동에 서현동으로 이름 바뀌었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지적 공부 정리해 달라고 거기에 몇십만 명이 신청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으로 바뀐 거잖아요. 몇십만 명이 서초구청장한테 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랬었습니까? 이거는요.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직권을 정리하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가가지고 바꿔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초구청장이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직권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소유자들이 바꾸라고요. 신청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 토지들이요. 서초동이 서현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등기부도 고쳐야 되겠죠. 등기부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부 바꾸라고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를요.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다 바꿨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등기부 너희들도 바꿔야지라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등기소에서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먼저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빨리빨리 일하는 등기관 없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연락 오기 전에 없습니까? 자기가 먼저 해버릴 수도 있죠. 자, 그렇습니까? 이거는 등기 촉탁할 필요도 없어요. 등기소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적 정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을 하고 그 소유자들에게 지적 정리가 됐다는 걸 통지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서초동을 서현동으로 다 바꾼 다음에요. 그럼 여기 서초동 주민들에게 서초동에 서현동으로 이름 다 바꿨습니다라는 것을 몇십만 명한테 통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통지할 필요 없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다 할 거 아니에요.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법으로 바뀌면요. 시간 날 때마다 지적소관청은요. 그냥 사무실 안에서 조금씩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 촉탁도 할 필요 없고 토지 소유자가 통지할 필요도 없죠. 일 다 알고 있으니까. 법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등기 촉탁이나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요. 행정구역이 개편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좀 다르죠. 행정구역이 개편돼 가지고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새로 지번까지 부여되잖아요. 이 토지가 방배동 서초동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의 지번도 새로 부여되는 거죠. 이 지번은요. 우리가 신청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서초구청장이 자기가 직권으로 할까요? 이번에 바뀐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나 2,000번을 해주세요. 이걸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직권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하지 토지 소유자가 무슨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배동의 지번을 서초동의 지번으로 다 이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바꿔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소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번도 바뀌었잖아요. 지번이 1705번지로 이 토지가 됐다는 걸 등기소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적소관청에 부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겠죠. 이 토지는 1705번지가 됐으니까 지적공부도 아니면 등기부도 1705번지로 하세요라고 등기 촉탁을 해줘야 알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요. 이 토지 소유자는요, 서초동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아는데, 이 토지가 과연 몇 번지가 됐는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당신 토지는 1705번지가 됐습니다라는 걸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통지 안 해주면 내가 몇 번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요, 등기 촉탁과 통지가 필요한 거죠. 이건 지번까지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동 이름만 바뀐 거니까요. 그러니까 통지나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통지하고 등기 촉탁할 때요. 사실 우리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미처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약간 이제 나와요.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만 바뀌었을 때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지만은 행정구역 개편됐을 때는 지번도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나 등기 촉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오니까 뒤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토지 이동이 총 9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많은 걸 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9가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하면 9가지를 했기 때문에 9가지를 보면은요. 보죠. 신규 등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 나오고요. 분할 나오면 합병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나오면 바다로 내주의 등록 말소 6가지 기본적인 토지 이동에다가 방금 했던 3가지죠.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3가지에서 9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만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29회 때 나오는데 최근에 30회, 31회, 뭐 32회 때는요. 축척변경위원회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니까요. 일반적인 축척변경, 청산 절차를 이제 중심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청산 절차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를 해요.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청산금은 15일 이상 공고. 축척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이었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공고에 된 때로부터 20일 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죠? 자, 그러면은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납부해요? 6개월이라고 했죠? 1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하는 것도 6개월이죠. 6개월. 자, 3번 보시면은 청산금의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지급과 또 뭐요? 수령이 닿았습니다. 지급 내는 거하고 지급이 다 6개월 동일하다는 거죠. 맞죠? 자,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불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가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게 되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빨리 축적변경 절차를 완료를 하기 위해서요.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탁을 하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 없습니까?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견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축적변경위원회를 직접 갈 필요는 없고요. 외부적인 공표기관은요,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 우리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에서 축적변경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축적변경위원회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이제 외부적인 이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이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심의를 하고 의결한 내용을 다시 지적소관청에 보내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 행위기관은 지적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축적변경 이렇게 날짜들이 많이 나오니까 날짜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토지 이동과 관련된 사항은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적 측량까지 하게 되면 지적법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을 끝낸 다음에 등기부 아주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